안녕하세요. 저 세종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세무와 법인 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 회계사로 합격해서 활동한 지는 이제 12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합격해서 처음에는 빅4라고 불리는 삼정회계법인에서 한 6년 정도 근무하면서 중소, 중견, 대기업에 대한 세무 조정이라든지 세무 진단,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업무 등을 다루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세금하고 법인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방법은 제가 크게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주기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증여받는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를 받는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듯 현금 증여에서 가장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대여인데요. 보통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공짜로 이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걸 증여로 보다 보니까 증여로 보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이 금전대여입니다.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금전대여가 실제 대여의 형식을 취하도록 해야지만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 이제 차용증이라든지 이제 차용증에서 뭐 이자 지급이라든지 만기라는 거를 쓰고 그 이자 지급과 만기 시점에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지만 우리가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이들 뭐 금전 대여 형식을 취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들 이 내용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금전 대여를 통한 현금 지원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재산 담보 증여인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 채의 집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이제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쉽게는 제3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의 명의의 집을 아들이 아들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상증세법 제 37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해서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본인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거라면 아들은 그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그럼 증여세를 내라 라는 게 이제 세법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법의 뒤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증여세로 매기겠다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차입금에서 세법상 정한 그 이자인 4.6%에다가 은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만큼이 이제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이제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6억 2,500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차입금에다가 세법상 이자율인 4.6%에서 이제 은행 이자율은 3%를 차감한 금액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그거를 역산해서 계산하면 차입금은 대략 한 6억 2,500 정도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높으면
그걸 통해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대출을 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는 전제 하에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대출로 인한 부분을 증여세로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만약에 그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 이자조차도 아버지가 부담을 한다면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차입금 담보에 대한 증여 이외의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여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번째는 이제 창업 증여입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이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현실일 텐데요. 이때 세법에서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50억 원 또는 이제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다면 5억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니까 우리 증여세율로 보시면 굉장히 이제 혜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되는 증여 재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인 토지나 건물 같은 건 안 되고 현금성 자산인 현금이나 예금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과세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 전에 창업자금으로 10억을 주고 이제 자금 이체 형식으로 이제 4억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창업자금에 대해서 는 10억에다가 아까 전에 5억은 차감하고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을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금 이체로 4억 원을 줄 때는 창업자금 10억에다가 4억 원을 합친 14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억은 10억대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4억은 4억대로 이제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가 없으면 5천만 원을 차감해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따져서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에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 우리 피상속인이 과거 10년이 지나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5년 전에 10억을 증여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라고 본다면 과거 10년이 지나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 재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는 비록 10년이 초과해서 15년 전에 증여했더라도 그거는 이제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은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챙기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과 출산 증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24년도 1월에 이제 개정돼서 많이들 이제 적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실 예정이실 것 같은데, 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우리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의 아버지가 원래는 5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를 할 수 있었다면 5천만 원에 1억을 추가로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며느리의 아버지 또한 이제 1억 5천까지 본인 딸에게 증여할 수 있어서 이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결혼 증여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번에 재혼을 하시면서 그 증여를 직계 비속인 아들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그 혼인으로 인한 1억은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출산 증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자녀가 출산했을 때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으면 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 그 출산 증여 금액으로 돈을 주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혼 증여하고 출산 증여는 중목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고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는 점 또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이나 결혼 증여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주신 분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뭐 22년도 시점에 혼인 신고를 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이후에 증여받으면 되는 거니까 24년도에 이제 증여를 받아서 증여 공제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내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요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평생 동안 한 번 내가 이제 혼인 증여를 통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록 재혼을 하더라도 이제 1억은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5천만 원을 받고 혹시 재혼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혼인을 한다면 5천만 원, 그래서 평생 동안 1억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1억을 받은 상태에서 재혼을 통해서는 추가로 1억은 받을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저한테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이번에 첫째를 이제 낳고 출산 증여로 1억을 받았는데 둘째를 낳았을 때도 그 출산 증여로 이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 출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증여를 받는 그 금액이 1억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지, 이제 인별로 이제 여러 명 낳았다고 각각 1억씩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은 참고로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해드린 사례니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이제 다음에 3가지는 세금 폭탄을 좀 맞을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제가 3가지 정도는 꼭 좀 주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계좌를 이체하는 부분일 텐데,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부모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비를 자녀한테 많이 주는 케이스가 대다수일 텐데요.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는 이제 사회통념상,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라고 편하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얼마의 생활비를 주면 사회통념이냐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법으로는 사회통념이라고 나와 있지 얼마의 금액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서 이제 많이들 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국세청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세청 내부 가이드에서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라고 하면 자녀가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보니까 그 자녀가 생활비를 받아서 뭐 그 재산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이라든지 토지, 주택 등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가 맞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비라는 것은 소비의 수단이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요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양자라는 것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주는 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직장이 없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생활비를 준다면 당연히 이제 아들이 내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겠지만,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이거는 피부양자의 요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생활비 명목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좌 이체가 좀 많이들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서울에 이제 집 하나 사는 경우에는 많이들 월급 가지고 사실 집 하나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이제 본인 수중의 돈과 대출로도 부족하면 부모님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녀가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이외 지역에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에 자기 자본이 들었으면 어떻게 내가 자기 자본으로 이 주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대출을 이제 마련해서 산다면 대출 금액은 어떻게 이제 해서 이 주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출했을 때 이제 과세세 장부에서 좀 이상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이 작은데 이제 자기 자본이 좀 크다고 했을 때 이제 국세청이 좀 이상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명을 통해서 잘 이제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소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이 자금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죠. 그러면서 실제 아버지가 나한테 계좌 이체한 내역까지 이제 증여세로 이제 과세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염두를 해보고 이제 부동산 자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부모님께서는 본인 재산을 사전에 미리 이제 자녀한테 넘기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이제 자녀가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뭐하러 미리 주고 가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다가 막상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미리 이제 재산을 주고 갈 걸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임박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하는 말이, 어차피 상속세는 돌아가신 그 시점의 재산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고 가면 상속하는 그 시점에 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상속세가 안 나온다 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셔서,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자녀한테 계좌 이체를 하고 돌아가실 시점에 나는 이제 자녀들한테 재산 분배를 다 했다, 나는 이제 상속세 나올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의 통장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그 직전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의 계좌 내역 가운데 자녀들한테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좌 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부분, 상속세 계산할 때 계좌 이체한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 주기로 배우자까지는 뭐 6억까지 직계 존비속한테 받는 금액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다 보니까 10년 주기로 안전하게 이제 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용을 통해서, 증여가 아니라 이제 차용을 방법을 진행한다면 이제 차용증에다가 이자율과 만기를 정한 다음에 그 이자와 만기 시점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1억 정도는 이제 그 특수관계이지만 안전하게 좀 그 지원을 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자녀의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증여를 한 아버지에 대한 조사까지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실질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 대한 증여를 하기 위한 아버지 자금의 원천이 뭐냐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면 그 아버지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그 자금을 준 할아버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까지 꼬리를 물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로 세금이 일반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확정된 세금으로 끝나고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신고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를 그 유무를 따지게 되는데, 상속세, 증세 같은 경우는 정부 부과 세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상속세, 증세 신고하더라도 이 신고로 세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세금에 대해서 적정성 유무를 확정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금이 확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상속세를 신고를 하더라도 이 신고는 100% 이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일선 세무서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고, 이제 지방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냐 아니면 이제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냐라는 것은 보통 상속 그 재산가액이 50억이 넘으면 이제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50억이 안 되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특별한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뭐 국세청 내부에서 혐의사항 없음으로 이제 조사를 종결을 하다 보니까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세무조사를 받냐 안 받냐라고 이제 모르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면서 이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세무조사 대응을 통해서 상속세 금액을 이제 결정을 받아서 어떻게 다투냐에 따라서 상속세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고한 그 금액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 방법으로 이제 세금이 확정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라든지 법인 사업체를 가지신 대표님께서는 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5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무조건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업력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세무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서 매번 이제 뭐 긴장 속에 사시긴 하는데, 뭐 2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반드시 5년마다 이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시조사라는 것은 이제 뭐 혐의점이 나와야지 이제 수시로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와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데, 내가 신고한 내용이 조금 이제 오류라든지 탈로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탈세 제보가 있어서 요건 좀 이 사업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수시로 와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뭐 그 대표님이 뭐 세금도 잘 내서 이제 그 모범 납세자 상도 받아서 뭐 세무조사 같은 게 좀 유예가 되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20년 동안 나오지 않는 거는 쉽진 않죠. 그냥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그 대표님은 사실 그래서 매년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건 운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졸일 일은 있죠.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범 납세자가 말 그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거지 내가 신고한 세금이 이상이 있다 없다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무조사 나오면 이상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나오는 공무원들도 보통 세무조사 나오면 한 5주에서 6주 정도 기간을 잡고 나오는데, 세무조사를 나오는 공무원들도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 세무조사를 나가는 그 시간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어떤 실적을 채우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그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회사가 너무 클린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세무조사를 나오는 공무원들도 반드시 나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과세는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고 이제 나오도록 하고 있고, 대표자분도 과세가 0으로 생각하고 끝낼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 전에 그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는 부동산 증여와 이제 현금 뭐 증여가 있을 텐데, 우선은 부동산 증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사망 전에 부동산 증여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 증여가 아니라고 하면 상속인한테 한 증여는 그 금액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진 않겠지만 10년 이내 한 증여라고 한다면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형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가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명한테만 내가 내 부동산을 다른 자녀들 몰래 이제 증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이 그 한 명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 유류분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남아있는 자녀분 같은 경우에도 아니 내 재산에 몫이 있을 텐데 그걸 온전히 한 명한테만 주는 게 말이 되냐, 내 몫을 돌려달라라는 게 유류분 소송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그 증여를 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겠지만 나중에 유류분 소송까지 남아있는 자녀들이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망 전에 계좌이체라든지 현금 인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망 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상속세 세무조사 시에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과거 10년치를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주의하셔야 되고,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계좌이체 한 금액에 대한 상속세 금액을 가산시켜야 되는데 그 금액 누락에 따른 상속세 추가 납부 금액과 가산세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좌이체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통해서 돈을 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현금 인출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 이거를 계좌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증여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세무서에서. 뭐 아들 집에 가서 뭐 금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털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지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현금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 가운데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에서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을 상속세에 가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4억의 금액을 인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4억 가운데에서는 친구한테 빌린 돈 1억을 내가 갚았고 나머지 3억은 아들에게 이제 줬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친구에게 빌릴 돈은 당연히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친구한테 증빙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용도가 분명한 금액이라고 하고, 3억은 그냥 이제 그러니까 그냥 돈을 인출해서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세법에서는 용도 불분명한 금액 3억에서 미니멈 인출한 금액 4억에다가 20%를 곱한 금액, 즉 0.8억과 2억 둘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2.2억만큼은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현금 인출 금액 4억 자체가 만약에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4억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금 인출한 그 4억 전체에 대해서 상속재산,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출 금액의 20%와 2억 둘 중 작은 금액만큼은 추정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세가 가능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그래도 현금 인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챙기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도세 부가세는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이제 납세자가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되는 세목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가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한다고 이 신고로 그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네가 신고한 세금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을 해줘야지 이제 이 세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는 100%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속세 조사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결할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10억까지는 이제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이제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이 있으면 나는 뭐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과거 10년치의 계좌 이체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뭐 10년치 이내에 자녀한테 증여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뒤에 보험금이라든지, 이제 피상속인 명의로 이제 받을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추가로 이제 받을 금액에 대한 간주 상속 재산, 아니면 이제 1년 이내에 2억 이상, 1년 이내에 5억 이상 현금을 인출한 금액에 대한 추정 상속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그 부분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 이제 뭐 나오더라도 내가 이 부분은 소명을 할지 안 할지를 잘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이전에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는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액 현금 보고 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인 FIU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동일 금융회사에 동일인의 명의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FIU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건데요. 자, 그럼 FIU에서는 그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느냐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FIU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받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거래라든지 탈세의 그런 혐의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이제 국세청에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러면 동일 금융기관이 아니라 은행을 여러 군데 나눠서 1,000만 원을 출금하거나, 한 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여러 금액을 나누어서 1,000만 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하루에 1,000만 원이 아니라 며칠을 걸쳐서 1,000만 원을 나누어서 인출하면 이거는 FIU에 이제 걸리지 않으니까 국세청에서도 잘 모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해당 내용의 좀 시행령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이하항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에 금융거래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항에서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동일 금융회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은행에서 나누어서 1,000만 원을 출금하거나,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1,000만 원이 아닌 기간으로 나눈다면 은행에서 사실 FIU에 보고할 의무는 없죠. 또한 이제 하루에 1,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은 1,000만 원 판단할 때 이걸 포함하지 않으니까 소액으로 이제 여러 번 해서 이제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도 이제 FIU에서 보고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또 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인출한다면 은행에서 FIU에 보고하지만 이 모든 거래가 국세청에 보고되진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이상 거래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모든 거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거래는 은행에서 FIU에 보고 자체를 하고 있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을 하면 그 의심스러운 거래 자체를 은행에 역추적해서 이제 계좌이체 내역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 인출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고액 현금 보고 제도인데요. 은행에서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계좌로 1,000만 원 이상 금액이 인출한다면 은행에서 FIU에 보고하는데 그 거래가 의심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현금 인출 거래가 이상할 경우에는 그 계좌 명의인에게 어떤 거래인지 확인하여 이게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제 상속세 신고 시 이제 세무조사인데, 상속세 신고는 그 신고로 세목이 확정되지 않고 정부에서 세금을 확정시켜주는 정부 부과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이제 현금 인출하여 이 금액을 이제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현금 인출하는 금액 중
그 용도 불분명한 금액에서 최소한 인출 금액의 20%와 2억 둘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은 상속세 금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 과소 납부 세금 및 가산세 리스크는 부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부동산 살 때 그 기초 그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현금 인출해서 그 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 그 자녀가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한테 그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유사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녀 그 현금 인출 기록을 통해서 이제 서로 상호 간에 대사를 한다면 결국은 이 자금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는 이제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 금액에 대한 본세라든지 가산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했지만 저는 이제 회계사지만 부동산 세금과 이제 법인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절세시대라는 부동산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 절세시대라는 그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이제 제가 뭐 양도나 상속 증여, 법인 세무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메일 주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통해서 많이들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